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양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인데요. 이런 3자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에 5개월 만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단 대립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라도 마련된 협치의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법원이 이번 선고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오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잠시 뒤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문제와 주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YTN은 오늘 오후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에게 의문의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3자 회동을 진행합니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앉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50일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주문한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나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등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어 정청래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며 요구했던 이른바 3대 특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다만 장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동이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동안 합당 논의를 포함한 여러 사안으로 좌충우돌을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열음의 본질은 차기 당권 구도라는 해석 속에 갈등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당 논의를 멈추기로 한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손잡고 인사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더는 합당 논란에 힘을 쏟지 않겠다며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자고 외쳤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으르렁대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의 충정을 의심한 적 없다며 이번만큼은 단합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살얼음판 같던 회의장이 모처럼 훈훈해진 건데 그렇다고 내홍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갈등은 합당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라 차기 전당대회에 나설 당내 권력 구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진이 남은 겁니다. 합당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 입장도 미묘합니다. 연대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는 동의한다고 화답했지만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의 연대는 어떤 뜻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여권을 휩쓸었던 합당 논의는 표면적으론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파 간 감정의 골이 확인됐고 양당 사이 정치셈법도 다른 만큼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인데요. 야권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당 반대 선봉에 섰던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습은 유독 엉거주춤 어색합니다.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이른바 비싹한 게시물이 일파만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뜻은 지방선거 뒤 합당과 통합전당대회라는 명심이 등장한 건데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강득구 의원은 보자진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SNS에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당권파도 여론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물밑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당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부터 당 통합까지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의중에 맞게 진행한다며 헌법 제7조 위반, 즉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권은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까지 공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법여권도 쪼개져 있어 내상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른바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2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기 전에 이태영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의원이 2차례가량 통화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려던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다는 걸 파악한 청와대의 민정파트가 이 의원에게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대통령은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지난 5일에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정청래 대표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청와대의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도 특검 후보 추천에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연락한 건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2차례나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결정권자도 아닌 자신이 그걸 묵살하고 특검을 추천 강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최종 추천 권한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인격 모독이라며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혼란스러운 건 야당이 한술 더 뜹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척점에선 상대를 향한 물고 물리는 징계 정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맞불 징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지방 행보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시당 사당화 논란으로 중앙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건데 배 의원은 이를 시당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 역시 맞불 성격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고 씨 발언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한 공당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고 씨는 즉각 이의 신청을 예고해 공은 다시 중앙당 윤리위가 넘겨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징계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중앙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찍어 지지세를 온몸으로 확인했고 오뎅값은 내일이 이 사람들이 오후에는 이른바 월간 호남 시리즈로 전남 나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미래 산업들은 단지 호남의 지역 발전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논의에 물꼬를 트겠습니다. 여의도 징계 정치와는 애써 거리를 두는 건데 장 대표는 관련 질문에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삼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와중에 사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사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이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 빗썸이 이 강난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 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기우정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자체로 4심 제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도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있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6분 독대에 주목하면서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두 사람이 계엄 관련 문건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것도 지시사항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 봤습니다. 한 전 총리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이 전 장관과 연결된 사실관계까지 판단한 건데 이대로라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만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0대 남성 2명이 모텔에서 연달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좁은 도로를 달려갑니다.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 투숙객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숨진 남성에게서 상처나 혈흔 등 공격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몇 시간 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2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난달 말 또 다른 20대 남성이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숨지기 전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숨진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남성이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 진정서가 접수된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던 중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음료를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이 건넨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숨진 남성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저수지 추락사고를 내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돼 위법하고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숨진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남 진도군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저수지로 고의로 추락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루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해주는 상한을 폐지하고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것이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제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쿠팡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의 통상 합의를 흔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페러는 쿠팡 문제가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Coupang situation has emerged, a very real crisis for Coupang given this massive data breach, but the Coupang has seemingly effectively turned into a geopolitical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문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미국 내 인식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런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 청문회는 이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페러 전 보좌관은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페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은 수기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시간을 두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간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문의는 가끔가다 전화는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새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도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고양시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안개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야가 흐릿한 아침입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 호남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고요. 또 김포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국외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예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청주 영하 2.3도, 대구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YTN은 오늘 오후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소지 규제가 엄격한 캐나다의 한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와 태국의 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선고 과정은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만큼 당시 소방청장의 증언과 또 CCTV 영상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이제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을 뿐 전달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제 제 책상, 그것도 뭐 제가 앉기로 예정된 책상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가서 앉은 책상인데 그 책상,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문건이 있는 거 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후방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며 논의했다고 봤는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서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16분 독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시사항이 담긴 실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CCTV 영상과 당시 소방청장 진술을 기반으로 한 특검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영상으로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뤄지는 생중계 방식의 1심 선고인데요.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원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 장비로 중계가 이뤄집니다. 기술적 사정으로 몇 초 정도의 지연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중계나 다름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생중계 방식의 1심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였는데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또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선고를 들을수록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몰아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상기된 반응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은 사형. 선고 공판이 이뤄지는 곳은 중앙지법 417호인데 해당 법정은 앞서 전두환 씨가 내란죄로 1심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씨는 짐짓 담담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후배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후 어떤 표정으로 역사에 남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의원 부부 변호인은 배우자인 이 씨가 가방을 준 것은 맞는다면서도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가방을 발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 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여권의 공천원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경 전 시의원의 영장 심사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선 의원과 사정이 다른데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검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국회가 동의해야 구속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김 전 시의원의 심사 기일까지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시의원의 필요적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2명 이상이 가담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청탁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다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같은 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신중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 조율 등 실무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설 연휴 전 김 전 시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일단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의혹과 관련해 전 서울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황금 PC와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현역 국회의원들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이른바 황금 PC 송 녹취에 등장한 전 서울시의원 양모 씨와 민주당 당직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요. 제 의견을 소명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혐의가 없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경전 시의원과 공천원금 관련 대화 나누신 적 있습니까? 양 전 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최 씨는 이 같은 정황을 알았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앞서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송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현역 출마 배제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시의원은 최 씨와 통화하며 양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냐고 묻고 최 씨는 양 전 시의원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의원을 직접 만날 걸 그랬다며 돈을 너무 써 아깝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1억 공천원금 의혹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당시 녹취에서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만큼 수사가 이들 현역 의원들로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와 종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제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 전 의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따로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가로 지목된 현안 청탁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없는 일이라거나 보좌진조차 모르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제 거 핸드폰도 포렌식했지만은 거기에도 윤영호 자체가 안 나왔어요. 임 전 의원 소환은 합수본 출범 이후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릴 내부 보고를 정리한 TM 특별보고에도 임 전 의원은 19차례 등장합니다. 임 전 의원을 통해 2019년 10월 키르기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1000여 헥타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2017년 11월 국토부가 불허했던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터널재단 명칭 변경이 임 전 의원 협조로 승인으로 뒤집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하루 전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가 일부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 본인은 대상에서 빠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출범 이후 통일교 시설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합수본은 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한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당초 오늘로 예정된 경찰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로부터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또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박 씨 측도 이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최근 주사임으로 알려진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영천시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으로 달리던 20톤 화물차가 영천 분기점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쳤고 차량에 실려있던 옥수수 전분이 도로에 쏟아져 이를 수습하느라 일부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성주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 살처분과 또 역학조사 등 초동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경북 성주군과 인접한 경남 합천, 거창 등 2개 시군과 또 발생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43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2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모 김영식 씨 등이 제기한 상속분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유 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게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유 원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260억 원 규모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두고 벌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민사소송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쟁점은 주주 간의 계약 해지 시점인데요. 민 전 대표 측은 뉴지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 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늘 나옵니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 씨가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권력을 갖게 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압승에 미국은 축하와 함께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다음 달 방미 의사를 밝혔습니다. 間を縫って来月にも米国を訪問させていただき、トランプ大統領と世界の課題についてじっくりと話し合っ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격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무색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5,500억 달러, 우리 돈 8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具体的にいつどのような分野の案件が蘇生されるかに関して予断を持ってコメントを申し上げ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で、ここはちょっと皆さんと共有をしておきたいんですが、トランプ政権非常にタフな政権でありまして、 다카이치 총리가 여당의 역대급 총선 승리로 막강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게 됐지만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극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린란드 안보에 의문을 제기한 트럼프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인데 러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11일 북극 경비 임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에서 나토와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이런 활동이 러시아의 군사활동 증가와 북극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각각 주도하는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데 참여 병력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will also build a more cohesive picture of potential challenges in the Arctic so that any gaps can be quickly and effectively addressed.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서양 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북극 방위 강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풀이됩니다. 영국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에 배치되는 병력을 향후 3년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영국 주도로 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의 합동 원정군이 북극 지역에서 대규모 6회 공군 합동훈련을 펼칩니다. The Arctic will see hundreds of troops alongside ships, planes, drones deployed across the high north, deployed to deter threats and to reassure allies.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가 러시아를 겨냥해 군사화하거나 군사 역량을 창설할 경우 군사기술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가 북극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소도시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주요 외신들 내용을 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8명이 숨졌고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태국의 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아나파시의 한 대학교에 탄피와 방탄조끼 등이 널려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 로비에서 총기를 난사해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경비원으로 용의자의 진입을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В холле одного из техникумов в городе Анапе студент данн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ткрыл стрельбу из не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ружия. Известно об одном погибшем и 2 пострадавших. Им оказываетс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들이 긴박하게 학교 건물로 진입합니다. 그동안 붙잡혀 있던 학생들이 다급하게 피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태국 남부 핫야이에서 17살 소년이 한 학교에 난입해 총을 쏴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의 누나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คนแรก1 คนครับผมอ๋อครับตอนนี้คนนั้นควบคุมแล้วกำลังนำส่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อยู่ครับพอดี 인질극으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일대에는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심각한 총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2002년에 전직 경찰관이 한 유치원에서 총과 흉기로 어린이 등 36명을 살해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기대주 구경민 선수가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에서 톱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구경민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 8초 53의 기록으로 골인해 10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작성한 자신의 최고 기록 1분 7초 79에는 0.7초 이상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음주운전 판문 이후 헝가리로 귀화한 김민석은 구경민보다 낮은 11위에 그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아동학대를 하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한 번 어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2번은 500만 원, 3번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교사가 분리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한 뒤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유아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이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가운데 밤사이 안개까지 뒤엉켰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 호남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포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겠지만 늦은 오후에는 또다시 국외 스모그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심한 추위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대전 영하 3.6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면서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